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간의 대협력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5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외교부 조굴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함께 올 한 해 어떤 부분을 중점 추진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2년 반 동안 외교부의 추진 성과들 그리고 올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나라라 그렇지만 각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세 개의 전략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인태 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전략을 이제 한국형 인태 전략이고 또 남북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담대한 구상이라는 삼축 체계의 전략이 있습니다. 세 개의 전략이 각 양자 관계에다 투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강화는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것은 그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급 셔틀 외교 재개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개선의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또 여러 가지 소다자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과 틀을 만들자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거기에 집중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제 무대와 인태 지역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생존과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 아마 지난달에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여러 이제 외교 안보라든가 경제 통상 관련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미국 우선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우리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우리 국익 관점에서 생각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다양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경제 문제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조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미일 협력의 틀을 더 공고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로 말씀드렸던 그 한중일 협력의 틀을 좀 보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몰아치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지 또 정부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계에서 구축하고 있는 경제 네트워크라든가 또 각종 문화계 인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처, 정보부처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체 등까지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나마 좀 빛이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분야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우리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조선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좀 조선업을 비롯해서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2번이고요. 저희 정상 통화에서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3번이고 사실은 미 의회에서도 다양한 조선업 관련 입법
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뭐 수도 없이 미측이 조선업 분야 협력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사안이고요. 사실은 한미 간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뭐 굉장한 성과를 이루었고 새로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조선업하고 이제 원자력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조선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군사력 함정 건설에 있어서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것을 당장 메꿀 수 있는 나라가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협력뿐만이 아니라 상업적, 경제적,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 협력을 해 나간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손실들,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보완 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 간의 공조도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NCG 출범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구체화되고 점점 공고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 신행정부 들어서면서 이것이 처음에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제 누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NSC 대변인 발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조금 일단락이 되긴 했거든요. 향후에 한미 간의 공조 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누클리어 파워를 얘기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원칙이나 목표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냐. 또 새로운 형태의 군축 협상이나 스몰 딜로 가서 우리의 안보 위협을 미국이 경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 백악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변함이 없는 정책 목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략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미국의 대북 정책은 검토 중에 있는 단계다. 네. 수개월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좋은 소식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첫 번째 거의 통화한 그 외국 외교장관이 카운터파트가 저희 외교부 장관이었고 그때 이제 긴밀한 정책 공조, 그다음에 방미 초청 등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의 그 협의 틀이 지금 가동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대북 억지력 유지, 거기에 기반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정치적, 북핵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큰 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바로 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슬로건입니다. 올해 바로 그 해인데요.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올해 뭐 특별히 좀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난번 이제 이와야 대신이 한국에 왔을 때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과를 보면 일측이 특히 강조했던 게 보면은 전략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국의 국내 정세 상황도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전략적 위험성, 리스크들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를 공유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새해 들어서 한일 관계의 흐름은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와 대신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또 저도 지난 1월 달에 일본을 방문했고 저희 외교 차관도 방문했고 북핵 고위급 회담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금년에 내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이 되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더욱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국내 정치, 뭐 일본도 국내 정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이 공유하고 있는 이익은
국내 정치 흐름을 넘어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외교 행사 아마 에이펙 정상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이제 에이펙 솜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년은 또 중국이 의장국이기도 하고 올해에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방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에이펙 관련해서 한중 간 협력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에이펙 저희가 이제 20여 년 만에 이제 개최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이 우리가 의장국이고 내년이 중국이 의장국입니다. 이렇게 의장국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양국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한테는 큰 어떤 새로운 외교적 무대가 되는 거고요. 또 수많은 아태 지역의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떤 국제 신인도를 확인하고 우리의 역량을 각인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급 교류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출범 이후에 여러 이 다자 외교 무대를 넓혀왔는데 한 가지 또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제6차 한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재작년 5월 2023년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한 태도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했는데요. 이 태평양 도서국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런 데랑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태도국이라는 데가 엄청난 그 전략적 경쟁 공간입니다. 호주는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태도국의 그 작은 섬나라에 집중적으로 그 대사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전략적 공간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이제 아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태 전략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태도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초의 한 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태도국 외교장관 회의도 금년 내에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앞서 말씀을 나눴던 에이펙 정상회의 얘기 잠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이펙의 노력들이 한국에서 계속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성공 개최를 위한 외교부의 역할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건 워낙 중요한 행사고요. 금년도에 있을 가장 중요한 그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 외교부가 주무부처이고 주도를 하는 건 맞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업 체계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경주시 그리고 경상북도 또를 포함한 지자체 또 관계부처 이런 그 기업들도 포함되고요. 이런 이제 협업 체계가 필요하고 일단 그런 분들과의 협업 체계를 지금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숙박시설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숙박시설을 또 급하게 만들려면은 또 국회의 특별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특별 입법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하튼 저희가 이간 주무부서로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우리의 국제적 신인도를 올리고 또 아태 지역에 있어서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그런 전략적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체코의 두쿠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이제 3월이면 아마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미국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도 해결이 된 상황이라서 더욱 이제 확실해 보이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원전 수출이라든가 또 방산 수출 관련해서 외교부가 여러모로 지원을 강화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이 되면 저는 정식 계약과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기술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이고 그렇게 이제 본계약이 성사가 되면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체코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동유럽 지역 내 지역 강국이고요. 또 제조업 강국인데 이 나라의 무기 체계가 주로 독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체코를
어떤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을 계기로 해서 군수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진전을 위해서 또 한 체코 군수 합동회 같은 것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희가 동유럽 내에서 우리의 어떤 군수 산업을 포함한 여러 전략적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께서도 체코 총리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장관급, 차관급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은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방사청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랑도 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교부의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민생 외교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인데 경제와 민생 외교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민생 외교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제 업무 역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대기업을 파트너로 해서 서로 함께 일을 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서는 도와줘야 될 형편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이 저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또 대기업과는 달리 훨씬 구체적인 영역에서 또 예기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세하게 보살펴야 되고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중소벤처기업부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25개 공간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이제 이미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조태열 외교장관도 취임 일성부터 중소기업을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 저희 전체 산업의 한 80~90%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해외 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과는 협업을 하고 대규모 국책 사업은 수주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협업과 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교차관 출신의 중기부 장관님이 계셔서 협력이 훨씬 더 원활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교부 조국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